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세상의 소음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네요.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솔직함이 사실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글 같은 인간관계의 생태계에서 그런 무방비한 친절함만으로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진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해부하고 분류하고 때로는 아주 값싼 소문으로 만들어 소비할 뿐이죠.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시면 이 밤의 연결이 조금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을 오래 만나고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다 보면 한 가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뼈아픈 실수는 나쁜 말을 내뱉은 순간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순간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그것이 정직이고 사람됨이라고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이 물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성실히 답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세상은 그 선한 마음을 칭찬하기보다 이용하려 듭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떤 칸에 집어넣을지,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어떤 술안주용 소문으로 가공할지 결정하기 위해 던져지는 미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권유하려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분위기가 아무리 화기애애하든 심지어 어제까지 단짝처럼 느껴졌던 사람일지라도 딱 4가지 질문에는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피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결한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몸값을 깎아내리는 일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원래 솔직해. 나는 뒤끝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어라며 호기롭게 웃곤 하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게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의 씨앗을 뿌리며 종국에는 애써 쌓아온 관계를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늘 선한 의도로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내일은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고,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던 이가 내일은 그 눈물의 이유를 흉으로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소중한 비밀은 오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무작정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한마디가 천장 위를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씁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 말이 내 입술을 떠나 타인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그 엄중한 사실 자체가 본질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발화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제멋대로 변형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말을 사실 그대로 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비틀어 해석하죠. 결국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난도질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를 갖다 바친 셈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침묵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의 기술이자 나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말해야 할 때 입을 여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굳게 닫을 줄 아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드뭅니다. 묘하게도 사람들의 존경과 무게감은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며 결국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말이 적어도 묵직한 사람은 그 태도 자체가 나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 차이는 학벌이나 재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얼마나 우아하게 사용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은 바로 돈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퇴직금으로 집이라도 한 채 사셨나? 요즘 형편은 좀 어때요? 그 집값 많이 올랐겠던데?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안부 같고 따뜻한 관심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을 숫자라는 한 줄로 요약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입니다. 나 한 달에 연금 80만 원 받아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도 왕년에 무엇을 했던 사람도 아닌 그저 80만 원짜리 인간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공기는 미세하게 비틀립니다. 어떤 이는 시기심을 느끼고 어떤 이는 여러분이 밥값을 더 내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며 또 어떤 이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여러분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끊임없는 요구와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형편도 좋으신데 이번엔 좀 쏘시죠. 반대로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무시와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그래서 그렇게 궁상 맞으셨구나. 둘 다 기분 좋은 존중이 아닙니다. 둘 다 여러분을 인격체가 아닌 경제적 상태로 취급하는 것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고착된 경제적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 병원비를 써서 형편이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잘 사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에게 숫자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발설하는 순간 여러분의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상대가 캐물으면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라고만 답하고
인자하게 웃으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간섭의 문을 닫는 아주 세련된 빗장입니다. 상대가 눈치 없이 그래도 대충 얼마쯤 되는데 라고 더 파고든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저 앞서 했던 말을 똑같이 차분한 톤으로 반복하십시오. 네, 정말 지장 없을 만큼은 됩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단호함에서 묘한 존엄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과감하게 줄이는 절제의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아서 질문을 거절하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의는 상대의 무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곤란해하는 낌새를 채는 순간 질문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든다면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책임입니다. 말은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절제해서 내놓을 때 비로소 그 말의 온기와 무게가 실립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거칠게 만들고 여러분의 일상을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첫 번째 규칙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숫자를 버리고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은 모든 관계를 손익의 관점에서 저울질하려는 본능적 경향이 있기에 여러분이 숫자를 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고대 로마인들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샐러리라는 단어가 소금을 뜻하는 셀에서 유래했다는 건 꽤 유명한 잡지식이죠. 당시엔 소금 한 줌이 생존과 직결된 숫자였을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의 주머니 속 소금이 몇 알인지 궁금해하는 건 인류의 유구하고도 끈질긴 전통인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전통에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지만 가득 찬 수레일수록 도둑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제 말대로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여러분의 마음 잔고가 훨씬 더 든든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냐고 물으면 그냥 비 안 새고 잘 자고 있다고 답하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숫자라는 차가운 방패를 세우셨다면 이제는 그 방패 뒤에 숨겨진 가장 연약하고도 소중한 영역,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성벽을 보수할 차례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이 우리의 계급을 묻는 것이라면 자식과 가정사를 묻는 질문은 우리 삶의 질서와 행복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명절이나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죠. 요즘 아들은 뭐해? 장가는 갔어? 딸내미는 이번에 승진했다더니 소식 없어? 며느리랑은 아직도 서먹해? 이런 질문들은 말투부터가 아주 보들보들합니다. 걱정하는 척, 위해주는 척, 다가오기에 우리는 무장해제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정사는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는 비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도마 위에 올라간 안주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눈부신 자랑이거나 아니면 가슴 미어지는 하소연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두 길 모두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식 자랑부터 살펴볼까요? 기분이 고조된 자리에서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사업이 대박이 났네. 라고 읊조리는 순간 여러분은 박수가 아니라 시기심의 독화사를 예약하는 셈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인 사회적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이 작동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성인, 생인의 영역이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정선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애는 저러지 못한데 라는 박탈감과 저 집은 운이 좋았네 라는 폄하가 소용돌이칩니다. 결국 여러분은 축하를 얻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편한 앙금만 남기게 된 것이죠. 반대로 하소연은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어. 며느리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라며 가슴을 치면 처음에는 위로가 쏟아집니다. 세상에 속상해서 어째 하지만 이 위로에는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있구나. 저분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럴까? 여러분은 위로받는 약자에서 어느덧 손가락질 받는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비극은 내가 뱉은 그 가벼운 불평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엄마는 왜 밖에서 내 흉을 봐? 라는 원망을 듣는 순간 가뜩이나 위태롭던 관계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도 자랑의 전유물도 그렇다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하소연의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마땅히 지켜주고 존중해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오랜 지혜가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단순히 집안이 화목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집안의 사정은 집안의 담벼락 안에서 해결해야 그 화목이 유지된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깊은 집안의 속사정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만 말을 흘리게 될까요? 아마도 인정받고 싶거나 위로받고 싶은 그 지독한 고독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타인에게서 얻는 인정은 신기루 같고 위로는 모래성 같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 자식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얼마나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중립의 기술입니다. 자식의 연봉, 직장, 승진 여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주 담백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누가 요즘 아들은 뭐해? 라고 물으면 다들 자기 앞가림하며 바쁘게 살지요 라고 답하세요. 며느리랑은 어때? 라고 묻는다면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손주는 자주 와? 라는 질문에는 올 수 있을 때 오겠지요 라고 웃으며 넘기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입을 닫는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묘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선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십거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고대 영어인 가더세비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아이의 세례식에 참석하는 대부나 대모, 즉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모여 남의 집 비밀을 속닥거리는 행위 자체가 단어의 의미가 되어버렸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의 가정사를 가장 맛있게 소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그들의 입방아에 올릴 세례식 지인들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가끔은 이런 제 태도가 너무 팍팍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모임에 나가서 무슨 재미로 대화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대화의 재미는 남의 사생활을 털어내거나 내 치부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맛있는 음식, 오늘의 맑은 날씨, 혹은 최근에 본 감명, 깊은 영화 이야기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분이라면 어쩌면 그동안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의 삶에 너무 기생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성적표 대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화제로 삼아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신 내가 요즘 정원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라고 시작하는 대화가 훨씬 건강하고 매력적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아주 침 튀기며 하셨죠. 아들이 검사가 됐네, 며느리가 집안이 좋네 하면서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아들이 이혼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자랑하더니 꼴 좋다며 비웃더군요. 참 잔인하지요? 하지만 이게 인간사의 현실입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자식이 명문대를 나오고 의사가 되었는데도 모임에서 한 번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왜 말 안 했냐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내 인생도 아닌데 굳이 말해서 뭐합니까? 그저 지 밥벌이 잘하면 고마운 거지요. 이 대답 하나로 그분은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전시장이 아닙니다. 가정사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손을 떠나 괴물처럼 변형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해명해봐야 소문의 날개는 이미 만리를 날아간 뒤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친절하게 웃대기는 열어주지 마세요. 대화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보세요. 날씨, 음식, 건강한 취미, 가벼운 근황,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따뜻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만들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지키며 여러분의 체면을 세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식의 성적이 부모의 혈압보다 낮아야 집안이 평화롭다는 농담이 있죠. 그런데 밖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여러분의 혈압은 올라가고 자식의 마음은 내려갑니다. 또 며느리 흉을 보면 여러분의 품격은 내려가고 소문은 올라가죠. 이 복잡한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게 제일 속편한 장사입니다. 가끔은 K 어머니 특유의 그 열정적인 화법이 그립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아하고 묵직한 침묵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라지만 가정사 앞에서의 침묵은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가족이라는 성벽을 단단히 보수했다면 이제는 그 성벽 안쪽 가장 깊은 곳,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내밀한 방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득문득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특히 새벽이시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라디오에선 구슬픈 음악이 흐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지독한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어지죠. 나 사실 요즘 너무 우울해. 살아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배우자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같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 해소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바로 깊은 속마음과 약점에 관한 것들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밤에 잠은 잘 와? 가끔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 부부 사이는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들은 겉보기에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마치 나를 위해 울어줄 것 같은 표정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그래, 사실 나 요즘 정신과 약을 먹어 나 너무 무너지고 있어라며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 순간은 분명 시원할 겁니다. 내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나누어 가졌다는 안도감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생태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곧 권력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를 자기 노출의 역설, paradox of self-disclosure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자기 노출은 친밀감을 높여주지만 과도하거나 치명적인 약점의 노출은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레버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보여주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위로해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목줄을 쥔 감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가 좋을 때는 그 비밀이 공유라는 이름의 끈끈한 유대감이 되지만 관계가 비틀어지는 순간 그 비밀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변합니다. 그 사람 원래 우울증 있잖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소문으로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기서 동양의 고전적인 지혜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명심모감에 이르기를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고시 셔넨후 셔시 잔센따오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 전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입으로 내뱉은 내밀한 고백이 결국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깊은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한 줄로 정리하기 쉬운 아주 자극적인 소문만을 탐닉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토해낸 진심은 타인의 입을 거치며 이상한 사람의 증거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 보태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고백, confession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인 confetra이는 함께라는 뜻의 con과 말하다라는 뜻의 fetra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부터 주로 죄를 자백하거나 종교적인 참회에서 쓰였죠. 즉 고백은 기본적으로 내가
낮은 자세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너무 잦은 고백은 나를 스스로 낮은 위치에 갖다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인간미 없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럼 친구 사이에 속 깊은 얘기도 못하고 사나요? 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 약점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슬픔을 짐작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강해져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약해져서 아무 말이나 흘리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기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요즘 마음 어때?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올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긍정의 언어로 단단하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의 운치가 있어 좋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좀 더 단정하게 다스리려 노력 중입니다. 라고 답하세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다루고 통제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피곤한 존재로 분류해 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잡는 사람에게는 묘한 경외감과 존중을 느끼죠. 만약 상대방이 눈치 없이 더 깊게 파고들며 그래도 무슨 일 있지? 부부 싸움 했어? 라고 묻는다면 더 짧고 명확하게 끊으십시오. 다 지나가는 일이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오늘 먹은 음식이나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돌리세요. 말로 막지 못하면 대화의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회피입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결과보다 더 정확한 건 여러분이 술 한 잔 마시고 내뱉는 TMI,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술 기운에 내가 사실은 으로 시작하는 고백은 다음날 아침의 숙취보다 더 지독한 후회를 남기죠. 술은 정신의 해독제라지만 때로는 비밀의 해독제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발가벗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속상한 일이 있을 땐 차라리 매운 떡볶이를 드시거나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 야호 한번 크게 외치세요. 사는 여러분의 비밀을 절대로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친밀감은 깊은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존중과 시간의 축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혹은 분위기에 취해 내 밑바닥을 보여주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감정이죠. 하지만 그 소중한 감정의 파편들을 아무에게나 전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어 기제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와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깊은 속마음을 캐묻는 질문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절대 노출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언어로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가 더 파고들면 정중하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방에 불을 밝히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이 소음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면의 깊은 방에 빗장을 거셨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라는 이름의 서늘하고 먼지 쌓인 지하실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 소위 흑역사라 불리는 치명적인 실수나 실패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사람들은 이 지하실의 문을 아주 가볍게 두드립니다. 형님, 젊을 때 사업 크게 말아먹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죠. 이런 질문들은 때로 겸손한 고백을 유도하는 초대장처럼 보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인간미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그때 내가 보증을 잘못 서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었지라며 껄껄 웃으며 지하실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를 교훈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내놓는 순간 상대방은 그 교훈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재평가할 부정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부정성 편향, negativity bias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더 오랫동안 강력하게 저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이론이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의 성실함과 성공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단 한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업적을 덮어버리는 거대한 먹구름이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겸손을 떤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잔인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서 집을 날려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적 잡지식 하나를 꺼내볼까요? 고대 로마에는 기록 말살형 damnatio memoria이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반역자나 수치스러운 인물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우고 조각상의 얼굴을 깎아내어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도려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 기록 말살형의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잊혀야 할 과거의 오점을 현재의 대화 테이블 위로 끌어올려 생생하게 복원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비는 오늘의 옷을 적실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굳이 젖은 옷을 꺼내 입으며 춥다고 하소연하는 꼴입니다.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명할 영역이 아니라 현재의 단단한 태도로 증명해야 할 영역입니다. 농담 한 구절 보태자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페이스북 과거의 오늘 같은 알림이 뜨면 10년 전에 내가 쓴 오글거리는 글을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같은 글을 보면 당장이라도 계정을 삭제하고 싶죠. 온라인 세상에서도 이토록 흑역사가 괴로운데 왜 오프라인에 살아있는 인간관계에서는 굳이 그 흑역사를 입으로 생중계하시나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서 외쳤던
복수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대나무 숲은 곧 소문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찔러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세련된 기술은 대화를 현재 시점으로 즉시 옮겨 붙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늪에 발을 담그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땅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누가 예전에 크게 후회한 일 없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사건의 전말을 나열하는 대신 이렇게 답하세요. 다 지난 일이죠.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완곡하고도 단호한 선언입니다. 상대가 더 집요하게 그래도 그때 그 사업은 왜 망했던 거예요? 라고 파고든다면 절대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었으니 비싼 수업료 낸셈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세요. 핵심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말로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만약 멈추지 않고 계속 캐묻는다면 그 사람은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확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소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교훈으로 남겨두고 싶네요. 라고 짧게 끊고 잔을 들어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겸손이 미덕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나도 젊을 땐 참 철이 없었지. 내가 한때는 망나니처럼 살았어 같은 말을 농담조로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듣는 이에게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어른의 진정한 겸손은 과거의 허물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묵묵히 채워나가는 현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 과거는 다시 현재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괴물에게 다시 먹이를 주어 키우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에 두었을 때 비로소 걸음이 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독초가 되어 여러분의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가끔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차가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영화 감독들도 촬영한 모든 필름을 다 쓰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장면, 실수한 장면은 편집실 바닥에 버리고 가장 빛나는 장면들만 모아 스크린에 올리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편집권을 가진 감독입니다. 굳이 관객들에게 사실 이 장면 찍을 때 제가 대사를 까먹었고요. 저기서 넘어졌어요 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객은 오직 완성된 결과물로만 여러분을 기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훈장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도단한 세 살의 단단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실은 마음의 자취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과거를 굳이 소리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반듯한 발자취가 그 모든 과거를 대신 설명하게 두십시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유창한 변명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지하실 문을 닫고 다시 환한 거실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돈, 가정사, 속마음, 그리고 과거의 실수까지 이 네 가지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훨씬 더 가볍고도 단단한 어른의 모습으로 서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을 닫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를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 채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니까요.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 우아하게 빛나게 할 대화의 기술, 다음 파트에서 그 반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대답하면 손해보는 네 가지 질문, 즉 돈과 가정사, 속마음과 과거의 실수라는 지뢰밭을 어떻게 우아하게 피해가는지 배웠지요. 이제 여러분의 앞마당엔 불필요한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울타리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대하며 평생 존중받는 진짜 어른은 단순히 입을 꾹 다물고 성벽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빈자리를 아주 근사한 언어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어야 할 입은 내 사생활을 더 많이 까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는 최소화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덮이고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전략, 바로 칭찬과 감사의 기술입니다. 모임에 가보면 공기가 갑자기 텁텁해지는 순간이 있죠. 누군가 물가 상승을 한탄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자식 걱정을 얹고 또 그 옆 사람은 건강 문제를 보태며 불평의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 대신 시커먼 피로감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고수는 절대 내가 이번에 좋은 차를 샀는데 말이야 라며 자기 과시로 분위기를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비춰주는 조명 같은 말을 던지죠. 선생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참 화사하네요. 아까부터 뵙는데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엔 엄청난 심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술적인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심리학에는 자발적 특질 전이 spontaneous trait transference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장점을 언급하며 칭찬을 건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칭찬에 담긴 긍정적인 특성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투영한다는 이론이죠. 즉,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참 따뜻하고 여유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의 흉을 보면 사람들은 그 흉보는 대상보다 흉을 보는 여러분을 입이 거칠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말은 남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칭찬은 최고의 가성비 인테리어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를 최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우아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요즘 형편이 어떠냐고 무례하게 물어오면 숫자를 내놓는 대신 덕분에 감사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입으신 옷감이 참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질문자는 자기 질문을 잊어버린 채 자기 안목 자랑에 신이 날 겁니다. 여러분은 방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주인공을 상대로 바꿔줌으로써 여유 넘치는 어른의 자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들 연봉 자랑하는 것보다 오늘 점심 메뉴 선정이 기가 막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의 지갑 건강과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감사하다, thank 라는 단어의 어원이 생각하다, think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대 독일어 어원에서 두 단어는 한 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지요. 품격 있는 어른은 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남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나서 참 좋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감사의 말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품격 있는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뻐요, 멋져요. 같은 뻔한 말은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칭찬의 3원칙은 구체성, 비비교성, 그리고 인격입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보다는 오늘 안경테가 인상을 참지적으로 만들어주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누구보다 낫네요 라는 식의 비교, 칭찬은 상대에게 경쟁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대신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인격을 칭찬하십시오. 말씀하시는 태도가 늘 정중하셔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척추를 곧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주제가 좁아집니다. 돈, 건강, 자식이라는 이 세속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허우적거리기 십상이죠. 하지만 진짜 우아한 어른은 대화의 물길을 취향과 내면, 자연과 예술의 영역으로 돌릴 줄 압니다. 물가 걱정을 하다가도 요즘 길가에 핀 능소화가 참 곱더군요.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화제를 전환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 대신 요즘은 명상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데 참 평온합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이런 대화는 여러분을 결핍의 언어에서 충만의 언어로 이동시켜 줍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 중에 화양심리, 화양심리, 인양만리, 인양만리라는 말이 있지요. 꽃향기는 심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향기는 그가 가진 돈의 액수나 자식의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빈자리를 어떤 따뜻한 침묵과 배려의 언어로 채우는지에서 결정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 얻는 짧은 통쾌함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거칠게 만들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여러분의 표정을 인자한 숲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농담 하나 더 해볼까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무례한 질문엔 단호하게 입을 닫고 좋은 일엔 아낌없이 칭찬을 건네는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 통제가 잘 되는구나 라는 경외감을 심어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철 같은 외유내강, 와이요 노아이 엄의 미덕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나긴 밤의 대화가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돈, 가정사, 속마음, 과거의 실수는 가슴속 깊은 금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그 금고의 열쇠 대신 칭찬과 감사의 꽃다발을 손에 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든 환대받는 사람,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결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존감은 내 비밀을 파는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고 타인의 가치를 발견해 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밤 공기는 어느덧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방 안의 그림자들도 제자리를 찾아 고요히 누워 있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진 그 견고하고도 우아한 성벽이 내일 아침 마주할 세상에 거친 풍파로부터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침묵의 지혜와 경계의 기술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묵직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고생한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만의 평화로운 지하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어제보다 더 품격 있는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긴장을 풀고 이제 그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가장 아름다운 꿈의 세계로 안내할 테니까요.